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및 쟁점 정리로 해가지고 앞으로 8주 동안 매주마다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건데, 우리의 수업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온 문제는 또 나온다가 이 수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객관식의 경우에 보면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혹은 같은 판례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객관식의 특성상 판례를 선지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나온 판례는 계속 나와요. 근데 주관식은 사안 자체가 판례를 변형시키다 보니까 같은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답안의 방향성이라든지 구성 혹은 그 문제 자체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8번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내용이 뭐냐면, 나온 문제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듭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단장짜리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 해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앞뒤로 되어 있어. 앞뒤로 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가 10년도까지 원래 분석을 하는데, 보통 수업도 보통 10년도까지 시험 분석을 하는데, 일부러 13년도까지 이렇게 쭉 해놓은 이유는, 일단 기존에 정리해놨던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제 유형이 좀 바뀌는 데가 13년, 14년부터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개 한 10년 정도의 문제를 보면, 그 다음에 10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대략,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25년, 24년도부터 해가지고 대략 16년.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25년부터 해서 16년까지 제가 10년간은 딱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논의가 되는데,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좀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냐면, 일단 진도별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적식과 적법, 변론과 증거, 소송의 종료, 상소재심, 객관적 병합, 다수 당사자. 그래서 보통 변론과 증거, 소송의 종료, 상소재심에서 소송의 종료하고 상소재심, 객관적 병합, 다수 당사자 이 4번의 진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진도가 1회가 보면, 그러니까 적식, 적법이 있는데, 이제 적식, 적법이, 요게 이제 제 1회에서는 오늘 한 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신의칙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소송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 2회가 당사자하고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적식과 적법은 당사자, 법원, 소송물까지가 원래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죠? 소송 요건.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2개를 나눠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진도별로 이렇게 쭉 나가요, 원래. 그래서 원래 여러분 진도별로 나갈 때도 소송 요건 자체가 적법 요건이잖아요. 그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이 적법 요건을 원래는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진도별로 볼 때는 항상 법원, 소송물, 당사자인데, 이 법원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적식과 적법을 보시면 24년도에 보면 전속적 관할합의와 사물관할의 신급관할 문제가 나왔는데, 24년도 이전에 법원에 관한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17년도 보세요. 17년도
17년도에 관할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관할, 이게 관련 재판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나왔냐면, 13년도, 뒤에도 뭐 14년도, 13년도에 보면, 국제재판관할과 관할 합의가 하나 나와 있고, 13년도에 보면 신급관할과 이송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신급관할과 이송이 13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가 언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한 번 나왔다는 거죠. 13년도에 나오고 24년도에 나와서 12년도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수업 방향을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수업,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부는 뭐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시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 문제를 나중에 이제 할 텐데, 막판에 가면 어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수업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수 때문에, 문제 수 때문에. 그러면 적식과 적법에서 신의 측 법원 소송물 모두 합해는 부분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 두 가지를, 이 당사자 편 하나를 합했을 때 나오는 문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사실상 신의 측 내지 법원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나오는 문제만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향을 기출문제, 이게 지금 우리 모토가 뭐예요? 나온 문제? 나온 문제는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러니까 왠지 다 나와. 옛날 무슨 뭐지 그게? 무슨 다 나와 상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 진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나온 문제가 계속 또 나온다. 그런데 나온 문제 그 빈도수는 법원은 거의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제적 깊이 회피예요. 십몇 년 동안 안 나온 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측도 이제 부재소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명한 그 사건, 요거 하나가 신의 측과 연결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게 특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법원 24년도에 지금 관할 문제가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거나 많아야 7년 만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법원 문제고, 혹시나 해가지고 재판권에 면제해가지고 인적법 문제와 그다음에 제적 깊이 회피를 한번 보고 들어가라, 뭐 이런 정도의 논의인데, 이런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 바로 이런 겁니다.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시면,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원래는 요 기출, 원래 공부 방법은 기출을 보고 이 기출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 기출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기출에 대해, 그 기출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출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기출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공부,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 방향이 심화 정리하고 나서 제가 다시 기초로 가는 게, 심화 정리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바탕이 어디 있냐면 기출이에요. 근데 먼저 기출을 보고 나서 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기출 보기 전에 또 기본적인 지식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번 그 이론을 심도 있게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기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기출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1회 수업은 신의 측 법원 소송물, 이 부분이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소송물과 연결돼서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신의 측과 법원은 이 소송물하고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도별로 이렇게 보면 민사소송법, 우리가 맨 처음 민사소송법 할 때 민사소송의 이상, 개념과 이상, 그래서 여기서 신의 측 나오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법원 나오죠. 법원 1조, 그 다음에 2조부터 뭐예요? 법원의 관할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없어요. 원래는 그 다음에 248조로 가가지고 소의 개시,
소개시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소속물 여기서부터. 왜냐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진도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법원하고 이 중간에 우리가 당사자가 있잖아요. 당사자. 근데 법원하고 당사자를 하면 이 빈도수가 안 맞는, 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문제수가 더 많아요. 거의 적식과 적법에 관한 모든 요건은,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온다? 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차지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25년까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5년도에 중복재수 문제가 하나 나왔고, 24년도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24년도에 가장 많은 문제가 뭐라고요? 일단 24년도까지 나오기 전까지 23년, 22년, 20년, 19년, 다시 16년. 우리가 지금 적식과 적법을 법원과 소송물, 소송 당사자로 구분해 봤을 때 10년 동안에 보면 법원 문제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중복재수 문제가 1번 나오고, 2번 나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나왔어요? 당사자와 소송대리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뭐가 안 나왔어요, 지금? 당사자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24년 당사자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럼 25년도에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중복재수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보면, 제가 오른쪽에 보면 변론과 증거에 보면 소송 절차의 중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소송 절차의 중단이 증거법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송 중 사망이냐? 아니면 재소 전 사망이냐인데, 그 소송 절차 중단이 또 어디로 가냐면 18년 보세요, 18년도. 22년도하고 18년도에 보면 소송 절차 중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소송 절차 중단을 우리가 진도상으로는 변론과 증거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 다 체크해서요. 그 소송 절차 중단만 체크하세요. 소송 절차 중단. 소송 절차 중단만 체크하시면, 그러면 18년도에 소송 절차 중단이 나오고, 19년도에 재소 전 사망 문제가 나왔고, 쉬었다가 22년도에 소송 절차 중단이 나오고, 또 언제 또 나왔어요? 25년도에 소송 절차 중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 중단 문제를 어디로 포함시켜 버리면 되냐면, 소송 절차 중단의 문제를 어디로 포함시켜 버리냐면, 여기로. 그러면 당사자 문제는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놓고 소송 절차의 중단, 이거 소송 중 사망이잖아요. 그죠? 소송 중 사망을 어디다 집어넣고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좀 관점은 달라지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그 심화 정리할 때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소 전 사망이냐, 소송 중 사망이냐만 달라질 뿐이지, 당사자의 사망 문제는 당사자에서 살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심화 정리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당사자 문제는 거의 매년마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24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24년도에 당사자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당사자가 나와야죠.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고, 일단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건데,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법원 문제가 지금 오늘 할 건데, 법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4년도에 법원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관할 문제죠, 관할. 요것도 이제 두 가지죠, 그죠? 일단 합의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급 관할. 신급 관할 들어가면 이거 어디로 가, 이거는? 당연히, 예, 사물 관할과 연결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됩니다. 이거 전속적 관할합의 문제. 요게 나오고 나서, 요게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지금? 17년도에 한 번 관련 재판년 문제가 17년도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언제? 13년도, 14년도. 봐봐요. 14년도에 뭐가 나오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관할 문제가 나왔어요. 요것도 13년도에 이제 판례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건데,
원래 13년도에 요 문제하고 요 이따 비교해 요 신고가란 문제가 요 때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그러면 보통 한 10년 넘어가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0년 넘어가는 거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을 보는데 이게 나중에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출제자의 성향 문제가 생겨요. 출제자가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출제하느냐 아니면 직전 연도 하나만 확인하고 문제를 내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출제자가 어떤 출제자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의 살펴볼 건 직전 연도 건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공부하시다가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 24년도에 관할 문제가 나왔고 빈도수로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25년도에 나올 리가 없겠죠. 26년도에도 나올 여지가 없겠죠. 더 삼각형이 적어지고 27년도부터는 몰라요. 근데 28년도부터는 동그라미가 좀 더 커지겠죠. 나올 확률이. 이런 식이 이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진도별로 나가면서 그 진도표에 따른 기출문제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적식과적법은 1회하고 2회에서 이제 하되 소속 요건에 따라서 이제 할 것이고, 3회하고 4회는 제 3회는 변론입니다. 변론. 제 4회는 증거. 왜냐면 거기 보면 가장 새카맣게 칠해진 데가 어딘가 보세요. 가장 많은 것이 칠해진 데가 변론과 증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까지 변론과 증거가 안 나온 해가 있나 보세요. 다른 거는 진도별로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는데 변론과 증거가 안 나온 해는 거의 없어요. 물론 22년도에 보면 소송 절차 중단이 22년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요걸 빼면은 이걸 당사자로 들어가면 유일하게 22년도를 제외하고는 변론과 증거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이게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하다 보면 제 3회하고 제 4회 이 부분 변론과 증거 부분이 이게 원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양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하루에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변론과 증거 자체를 구분을 할 실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로 묶어놓되 양이 많다 보니까 3회 때는 변론, 4회 때는 증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 5회부터 6, 7, 8회는 진도별로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1회하고 2회하고 3회, 4회는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적식과 적법,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고, 요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변론, 절차를 원래 하나의 그 카테고리, 바운더리 안에 그 하나의 범주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되 앞으로 3회, 4회까지는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되 사실상 하나의 그 영역에 있는 그런 문제다. 예를 들어서 자백 있잖아요. 자백은 변론에서의 문제도 되지만 어디서도 문제가 돼요? 증거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서증은 증거에서 문제가 되지만 서증에서 또 자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요? 변론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증과 자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어디다 집어넣느냐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원래 하나로 묶었지만 진도별로 나갈 때는 양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변론과 증거에서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있지만 진도별로 나갈 때는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이제
이거 5회부터 이거는 계속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정리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 절차 중단을 변론과 증거에다 집어넣지 말고 어디로 끄집어내면 돼요? 당사자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를 이렇게 파악해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진도별로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진도별로 우리가 수업해 나가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계속 출제가 될 것인지 우리의 이번 수업의 모토는 뭐예요? 또 나온 문제는 또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다, 모토다. 요거를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했지만 민사소송법 들어가면 민사소송법 진도별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이제 요 진도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변리사 시험 있잖아요. 변리사 시험. 변리사 2차. 변리사 2차 시험에서의 문제의 형식적 변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 보십시다. 2013년도. 1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의 형태 해가지고 형식적 부분. 형식적 부분이 뭐가 있냐면 거기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거기 맨 처음에 보면 A-1이 있죠. A-1. A-1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양가로 1, 양가로 2 그런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언제부터? 2014년도부터 보세요. 2014년부터 A-1이 뭘로 바뀌었어요? 문제 1 이렇게 바뀌어요. 문제 1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뒤에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이거를 바뀌었다라고 그러면 A-1 그 다음에 A-2 B-1 B-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요게 1번 문제 A-1이 몇 점이에요? A-1이 30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A- 문제 1도 30점. 그러니까 20점 1점. 그러니까 문제 1하고 그러니까 문제 3하고는 30점. A-1, B-1이 30점. 20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어떤 거였냐면 요거 한 파트를 나눠 가지고 출제도 하고 그다음에 다 채점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가 2014년도부터 그냥 전체가 그냥 1, 2, 3, 4로 해놓고 그냥 이때부터 3명이 들어가고 다 출제하고 다 채점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가 이렇게 나눠졌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참석해서 전체가 채점해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 3명의 채점자가 들어가가지고 3명 채점을 해가지고 그걸 평균 나눠주는 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민사소송 점수입니다. 요게 달라진 거예요. A1, A 파트, B 파트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관여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서 채점을 해주겠다 해서 2014년도부터 거의 나머지는 다를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뭐 달라진 건 없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냐면은 편차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복불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A1, B와 A 파트, B 파트에서 어떻게 시험을 봤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2014년도 이후로부터는 편차가 거의 없어요. 대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플레이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잘 주는 사람은 계속 잘 줄 거고, 이게 이 파트하고 이 파트하고 차이가 크면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수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꽈락도 나와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그럼 세 사람이 다 봤을 때 전체적인 점수는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은 계속 높게 줄 것이고 낮은 점수를 준 사람은 계속 낮게 줄 것인데 이거를 높게 주고 이걸 낮게 주고 특히 이쪽은 더 시험을 못 보잖아, 되게. 네, 그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나머지는 심지어 뭣도 똑같아. 양가로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다. 네, 요게 이제 A1, A2, B1, B2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그 뒤에 이걸 눈치를 못 채시는 교수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2010년대 후반까지도 요 모의고사 부분 이렇게 출제하시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의력, 관찰력이 없는 거죠. 뭐 그런 분들 계셨다. 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채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재와 같이 되었다.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문제 1번 문제 3번이 30점이고 30점이고 문제 2가 있죠. 문제 4가 있잖아요. 이게 20점이고 20점인데 요거는 10점짜리 두 개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조금 전에 봤지만 20점짜리 두 개가 일 때 요게 10점짜리 10점짜리 세 개일 때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20점짜리, 10점짜리, 혹은 15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5점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다 보면. 그리고 나서 10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점, 15점, 이런 식으로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그 기출문제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언제부터? 22년도부터는 전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0점짜리 몇 개가 나온 거예요? 10점짜리 10개를 무조건 출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국룰이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 그럼 4년, 5년 동안 22, 23, 24, 25, 4년, 21년도 5년입니다. 21년도부터인가요?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10점짜리 10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똑같은 그 쟁점 난이도 그리고 그 서술의 양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먼저 그러면 기출을 20점짜리 2개, 10점짜리 하나, 15점짜리 2개,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제가 이제 하면서 같이 살펴볼 건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전에는, 지금 현재 10점짜리지만 전에는 15점 내지 20점짜리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왜 살펴보느냐면, 기출을 거의 모두 형식적인 거나 내용적인 부분을 거의 확실하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양식이라든지 방향성이 굉장히 확실해져요. 굉장히 강합니다. 나온 문제 또 나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확신에 가까울 정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 기출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이렇게 10점짜리 3개가 지금 30점인데 요걸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 20점짜리, 전에 나왔던 20점짜리하고 현재 10점짜리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게 타당하느냐? 약간 좀 의문이 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10점짜리든 20점짜리든 알고 있는 건 모두 다 써야 돼요. 어차피 이건 상대평가라서 비교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는 것들은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제 1, 2번에다가 10점짜리 10개가 앞으로 5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적도 있어요. 20점짜리, 10점짜리 해서 제가 가끔 이런 문제를 냅니다. 20점짜리, 10점짜리 이런 문제를 한 번씩은 제가. 그래서 저는 10문제 10개 낼 때도 있고 9문제 낼 때도 있어요. 혹은 8문제. 왜냐하면 20점짜리가 2개가 들어가면 8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가 8문제에서 10문제를 기초지에서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올해 나왔던 무슨 문제이죠?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처분권주 위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에는 20점짜리였어요. 20점짜리 제가 나눠놨잖아요. 왜 나눠놨어요? 20점짜리로 내기에는 양이 많거나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은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 나갈 방향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3페이지에 보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26년도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의 특징해가지고 이제 적식과 적법, 법원 소속물이고, 당사자가 지금, 4가 소속물이야, 3이 소속물이고, 3이 원래 이제 당사자를 뒤로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4가 소속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원래 3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진도별 나가면 그것만 내일 따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와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소개시와 소속요건, 그 다음에 신의칙과 권리, 법원, 소속물 요 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일단 형식적인 부분 받고 그러면 진도별로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적식과 적법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럼 맨 처음 우리가 이제 진도별 민사 소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사 소송법이란 뭐냐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 교과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뭐하고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이나 혹은 집행법이나 가사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제 사례집에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진도별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진도별로 정리하는 게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실제법은 있잖아요. 진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민총 하나를 빼놓고는 물권이냐 채권이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물권을 먼저 배워도 되고 채권을 먼저 배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민사소송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보는 방법도 그대로 보셔야 되고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들어가면 맨 처음에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뭐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오면 이상과 목적과 위상과 목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1조 이때부터 1조 민사소송법 1조를 여기다 집어넣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이상과 목적 해가지고 뭐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에다가 뭐까지 들어가요? 신의칙에 따른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되게 중요한 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민사소송법은 요게 이상이에요. 이상과 목적이 있는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는 민사소송법의 이상이에요. 이상. 이게 무슨 여러분들 소송 요건을 봐봐요. 신속이 공정한 재판, 신의칙에 맞는 재판, 공정한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신의칙에 부합되는 재판. 그러면 이게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 소송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의칙에 부합되는 재판. 이거는 뭐가 이것도 그럼 신의칙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과 목적이에요. 그런데 공정한 재판이냐 신속한 재판이냐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의 둘의 충돌입니다. 신속하려면 공정하려면 신속하면 안 돼요. 공정하려면 신속하면 안 되고 신속하려면 공정하면 안 돼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요시하느냐 이걸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학설이 나눠진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했던 것 같고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전히 어디로 맡겨요? 신의칙에 부합되면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시험에 나오는데 결론은 겁니다. 신의칙의 개념, 그 다음에 신의칙의 실현 방식, 형태. 우리가 발현 형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발현 형태 해가지고 뭐예요? 이른바 부모, 신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발현 형태가 이런데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모 신람이라고 하는 거는 외우면 안 돼요. 부당하게 형성된 재판, 모순금지, 실효원칙, 그 다음에 소권 남용, 이 전부 다 뭐예요? 발현이 됐을 뿐이야. 이거 전부 다 뭐에 위반된 거예요? 다 신의칙에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의 이상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런 재판들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신의칙의 위반의 효과예요. 위반의 효과. 신의칙 위반의 효과 해가지고 결국 신의칙에 위반되면 이러한 재판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재판에 이른바 뭐가 소멸돼요?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이건 소송 요건이에요. 근데 권리 보이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거는 순전히 소송 요건이 권리 보이기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요걸 우리가 실정법에서 권리 보이기라고 하는 걸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뭘로 인정하고 있어요?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뭐에 하나다고? 권리 보호 이익이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소의 이익이에요. 소의 이익. 소이익이 없는 재판이에요. 소이익이 없는 재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본다거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얘기해서 여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신의칙에 위반이 되었다고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고 해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각하하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없어요. 그냥 이상이야.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노스텔지어. 그냥 그러길 바랄 뿐이요.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민사소송법 1조에다가 민사소송은 뭐 해야 돼요? 신의 성실에 맞게 재판하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민사소송 1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신의칙. 이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는 판례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로 가니까 이게 신의칙에 위반되는 건 권리 보이기 없으니까요. 권리 보이기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근데 보면 다른 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부모 신람을 막 외우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미친놈들.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식이라 그러면 제가 외우라고 그래요. 객관식이면 그럴 수 있어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였어요? 이른바 제가 기본 강의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른바 제가 금산사 판례.
금산사에서 관할합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그 관할 전속적 관할 위반해 가지고 어디로 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그게 뭐다? 관할권 남용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관할권 남용. 그러면서 그 관할권 남용이 뭐예요? 신의칙 위반된 거예요. 관할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부당 형성행위예요. 어느 것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진도비로 나갔을 때 법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 한 문제만 그래서 4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4페이지 첫 번째. 신의측과 소송요건의 조사. 이게 2014년도에 나왔어요. 2014년도. 이거 되게 재밌는 거. 4페이지 각주 2번을 보세요. 4페이지 각주 2번을 보면 몇 년도 판례 이게? 2013년도. 제가 여러분한테도 올해도 그랬잖아. 여러분 이런 거 다 확인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올해 뭐라 그랬어? 역대 기출문제에서 지금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최신 판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와요. 유일하게 안 나왔던 게 언제냐면 25년도예요. 25년도만이 유일하게 최신 판례가 안 나왔어요. 역대. 그럼 25년도 지난 24년도가 유일하게 안 나왔다 그랬죠? 24년도가 유일하게 안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올해 내가 가장 강조했던 거 두 가지. 당사자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요거 하나와 또 뭐가 있었어요? 야, 24년도에 최신 판례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25년도엔 반드시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와. 내가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무조건 했단 말이야. 원래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24년도에 가장 큰, 직전 연도에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사실상 나하고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게 와닿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하겠어? 그냥, 학원에다 돈 내고 수업 왜 들어요? 대신 분석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학원이 장사해 먹는 데잖아. 학원이 뭔 장사를 해요? 이게 돈이 아니라 학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그 편의성을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24년도, 야, 두 개! 24년도에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면 올해는 뭘 중심으로 봐야 돼? 이렇게. 올해는 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이게 언제적 전통이냐면 요때부터 10 몇 년 전부터. 그게 봐봐요. 이거 앞으로 계속 확인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2014년도에 나왔던 그나마 유일하게 신의칙 문제가 이때 한 번 나왔어요. 이때 참 한 번 나왔는데 그게 몇 년도에 판례가 나온 거라고? 2014년도 몇 월 달에 그것도 11월 달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시험이 언제 봐? 2016년도, 그러니까 7월 달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최신 판례는 항상 몇 년도까지만 보라 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원래 1월까지인데 1월까지도 볼 것도 없고 24년도는 몇 년도 걸 봐야 돼? 23년도 거. 25년도는 몇 년도 걸 봐야 돼? 24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하고 25년도니까 야, 너네들 23년도, 24년도 두 개 다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나마 24년도에는 최신 판례가 막 중요한 게 서너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어?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했는데 특별수권, 상수권을 가진,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내일 있을 거, 내일.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죠? 일단, 요거에서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건, 이 전통은 꽤 오래전에 생겼다. 직전 연도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고,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각주 판례가 그런 것이고, 보시면 문제 바로 봅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의뢰 관할 위반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차용 증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 등을 검토하는 도중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발견하였다. 무슨 합의야? 부재소 특약. 부재소 합의야. 이건 관할 합의가 아니에요. 관할은 어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거나 어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소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부재소 합의라고 그래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재소 합의나 효력의 그 범위에 관한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그럼 적법 요건은 뭐? 소송 요건의 흡률이라고. 그럼 소송 요건이 뭐가 있어요? 소송 요건이 법원, 소송물, 당사자잖아요. 그죠? 이거 당사자 문제 아니야. 아니고 법원 문제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송물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네. 여기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송물 속에 우리가 특히 권리, 보호, 이익을 되게 어디다 놓고 봐요? 소송물에서 놓고 보잖아요. 그 지금 적법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뭐까지 출제할 때 뭐를 집어넣었어? 직권으로 이 적법 요건을 판단한 게 타당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문제의 소재 2번 직권 판단 가부, 3번 소송 요건 흠결 여부. 목차가, 여러분은 그게 막 엄청난 거라고 하지만 목차가 뻔하다고. 목차가 뭐가 뻔해? 물어본 대로 답하면 되지. 그래 놓고 결론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부분이 이런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되 진도별로 쭉 나갈 거, 이렇게 쭉 나갈 거요.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신의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해왔지만, 신의칙은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물어봤잖아. 뭐라고 물어봤어 지금? 여러분 부재소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으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 누구나 다 강조한단 말이야. 이 판례를. 이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뭐라고? 직권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적법하냐? 어떻게 판단했어? 직권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야. 이게 맞냐고. 그러면 직권 판단의 가부 문제하고 소송 요건 흠결 여부인데, 봐봐요. 직권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이때는 약간의 좀 논의가 있지만, 요게 일로 가고 요게 일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이른바 청구권에 관한 것은 직권조사가 안 돼요. 직권 판단에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해? 그러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직권조사 사항 중에, 이 직권조사 사항 들어가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에 가까운 거? 변론주의에 가까운 게 있고, 또 뭐가? 직권 탐지주의에 가까운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변론주의에 가깝다 하더라도, 이 직권 탐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고, 변론주의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장을 해야 비로소 뭐예요? 그때부터 판단하는 걸 뭐라고 그래? 변론주의에 가까운 게 있다고요. 그러면 직권 판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직권 탐지 사항이면 얘기할 거 없지만, 변론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돼? 주장이 있어야 돼, 주장. 혹은 주장과 유사한 어떤 형태의 소송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이 부재소라고 하는 게,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한다면, 소송 요건 흠결이라고 한다면 뭐가 가능해? 직권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럼 직권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뭐요? 직권 탐지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장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송 자료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뭐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특약의 문구가 있었어, 없었어? 이게 제출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됐고 부재소 합의가 소송 요건이라 그러면 직권조사 할 수 있어, 없어? 직권조사 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뭐만 따져주면 돼? 부재소 특약이 뭐가 중요한? 문제점. 여기다 문제점. 부재소 특약이 소송 요건 흠결을 가져오느냐. 요게 중요하네요. 그죠? 이해돼, 분쟁이지? 이렇게 됩니다. 부재소 특약이 소송 요건 흠결을 가져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부재소 특약이 소송 요건 흠결인지 아닌지가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를 봅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에 분쟁이 있어서도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이하 부재소 합의라고 한다. 이 경우 이에 위배된 제기된 소는 써 있잖아요. 뭐야? 권리 보익이 없고 끝났네? 이미 우리는 권리 보익이라는 게 뭐야? 소송 요건이라는 거. 또 뭐예요?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 측에 따라 성실하게 뭐라고? 소송을 수행하야 되는 신의 성질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신의 성실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쓴 거요. 우리는 이미 정리됐지. 뭐라고? 신의 측에 위반된 거는 뭐에 위반됐다고? 권리 보익이 없다고. 근데 이 판례를 읽어보면 마치 신의 측이 권리 보익과 별개인 것처럼 보지만 그건 판례는 그런 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의 측 위반했고 뭐니까? 권리 보익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야? 소송요건 직권으로 되는 거예요. 부재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부정 재판적인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을 유의하고 그 효력이 유무나 범위를 둘러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당사자 합리적 의사가 해석한 이런 판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재소 합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한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야하고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합의 달성할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재소 합의를 인정할 서로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성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직권 판단 가부 소송 요건 흠결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이것 자체로는 소송 요건 흠결로서 적법에 부적법에 각하한 거는 적법한 것처럼 보여.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갔네. 5번 나가고 이 판례 보니까 좋아. 여기까지 인정 각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지적 의무 또 뭐 했다 안 했다? 위반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적 의무도 위법한 판결에 지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파기, 환송 사유가 돼야 안 돼요? 환송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적 의무 위반이 되면 이게 부적법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뭐 하라고? 파기, 환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튼 이 판례의 취지는 야 좋아 각하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각하하기 전에 뭐 하라고? 지적 의무를 행사하라고. 지적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도 잘못된 거야.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답은 이거예요. 각하까지는 타당한데 각하하려고 하더라도 뭐 하라고? 각하하려고 하더라도 지적 의무를 행사하고 나서 각하했어야 돼. 따라서 이 판단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차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런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거 부재수 특약의 의미. 요걸 다시 정리하면 뭐가 돼요? 문제의 소재 2번 부재소 특약의 효과. 여기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부재수 특약의 효과려면 부재수 특약의 개념, 취지, 그 다음에 법률적 효과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직권 조사 여부, 이거에 대한 지적 의무,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줘야 돼? 결론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그나마 이해하기 좋은 목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아주 재밌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밑에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채점평. 그러니까 이렇게 채점평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고에 감사하면서 문제 1에 2번. 문제 1에 대한 이게 채점평 2015년도가 16년도까지 나오다가 이것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 1의 출제 의도가 뭔지 봅시다. 2에. 부재수 합의의 의미, 부재수 합의가 항변사항인지 직권사항인지 살펴보고 봐봐요. 직권으로 판단한 게 문제에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써줘야 돼? 직권 판단이 가능한지, 그럼 이른바 항변인지 직권조사 사항인지. 네, 살펴보고 법원 직권조사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데 직권으로 조사하기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문제이다. 아, 좋아. 소송 요건. 그러니까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건 소송 요건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고 직권조사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가 필요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필요하다고. 소송 자료가 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뭘 행사하라고? 지적 의무를 행사.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게 묻는 문제였는데, 채점하고 나니까, 밑줄 친 데 보세요. 채점하고 나니까 어떻게 써놨어? 2에서는 부재수 합의가 항변사항인지 직권조사사항인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죠? 이미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만 열심히 썼다는 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송상 계약. 이거만 나오면 막 쓰잖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채점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상해. 거기 뻔히 보여, 안 보여? 채점의 의도가 아주 우아하게 표현해놨잖아요. 우아하게 뭐라고 표현해놨어? 아, 출제 의도는 항변사항인지 직권조사사항인지가 핵심 쟁점인데 니네들은 좀 이것만 장황하게 서술한다만 있다. 이렇게 좀 나 같으면 뭐요? 미친놈들 물어보길 직권 판단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걸 안 쓰고 니들 쓰고 싶은 것만 썼냐? 거기 옆에다 장황하게 동그란 장황하게. 장황하다는 뜻이 뭐야? 니네 쓰고 싶은 것만 쓰네. 아니 물어본 걸 써야지. 이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사례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어? 내가 괜히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는지를 꼭 봐라. 아, 왜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왜 다른 강사들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냐고. 물어본 게 뭐냐고. 직권 판단에 대한 부적법 각하가 타당한지, 그게 적법한지를 물어봤는데, 너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뭐야? 이상한 애들 강의 듣고 와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 다 외우라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소송상 합의만 이따만큼 쓰는 거야, 막. 그래 놓고서 2페이지, 3페이지 썼다고. 미친놈들에. 거기 써있잖아. 채점자가 뭐라고 했어? 물어본 건 이건데, 이 사람이 그래, 나름 교수니까 채점병을 써야 되니까 좀 우아하게 쓴 거예요. 이것만 장하게 썼다고. 나쁜 말로 보여. 물어본 건 대답 하나도 안 하고, 니네들 아는 것만 썼다. 장황하다는 뜻이 뭐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과외할 때, 과외 학생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이 장황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하게 이게 완곡하지만 대놓고
디스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장황해?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장황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그 2페이지 동안 소송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 있어도 자신 있는 거 열심히 쓰더라도 점수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나 알죠? 그죠? 물론 판례를 그대로 알면 상관이 없어요. 판례를 그대로 알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들여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하고 지금 채점평도 같이 내가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진도별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신의칙 이제까지 나온 문제 딱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근데 이 신의칙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적식 적법인데 소송 요건 흠결 중에 하나가 신의칙 위반. 이거 신의칙 이미 이 판례가 첫 번째가 봐. 이거 신의칙 권리 보이기 없거나 없다고. 뭐에 위반됐으니까? 신의칙에 위반됐으니까. 이거 하나. 그러면 신의칙이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직권 판단할 수 있지. 그러면 직권 조사 사항인데 직권 탐지에 가깝거나 이른바 변론주에 가까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여튼 직권 탐지 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소송 요건 흠결도 이른바 직권조사항으로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돼. 변론주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소송자료 현출됐으니까 판단을 하더라도 뭐를 행사했어야 돼? 지적 의무를 행사했어야 돼. 이 지적 의무 위반도 부적법한 거지. 그러니까 파기 환송되는 거야, 안 된 거야? 파기 환송된 거죠. 물론 이 판례를 안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뜻이 뭐야? 이 판례는 거기 원래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죠. 판례도 지적 의무를 행사하기 전에 직권조사 사항인 건 맞는데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불의의 타, 예상하지 못한 재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도 항상 내가 매해마다 지적 의무가 나오는 판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해 안 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이걸 확인하는 기회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26년도 가면 다 25년도 판례 내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설명해 주면서 항상 무슨 판례를 여러분은 꼭 보고하라고 그래. 지적 의무가 나온 판례 꼭 보고하라고 하는 거야. 계속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거. 이게 끝이야. 이제까지 신의칙. 근데 이 판례가 엄청 중요한 건 아시죠? 여기서 두 가지, 이 판례를 보면서 두 가지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장황하게. 눈에 보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건? 니네들 잘 알고 있는 소송상 합의, 소송상 계약, 그거, 니네들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점수 안 줘. 물어본 것만 제대로 답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직권 판단, 소송 요건 흠결. 맞아. 좋아. 이거 하나로 보고, 지적 의무. 요거 쓰라, 이거. 판례 보고 들어왔지? 지적 의무. 이렇게.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꼭 기억할.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 의무 위반의 부적법한 판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파기환송 되겠어, 안 되겠어? 파기환송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파기환송 되더라도 결론은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재수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은 불의의 타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판례의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예, 원래 신의칙 한 문제를 거의 60분 동안 봤는데 60분 동안 본 거 아니고 첫째 시간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해나갈지 보는 거고 저는 오히려 가끔 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사례 수업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례 수업 대신에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수업이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법원 들어가도록 법원.